어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지연이 돼서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이제 부결이었지만 민주당이 주장대로 뭐 170표 그러니까 몰표를 예상을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어요.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압도적 부결 이렇게 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표 이상.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뭐 139표, 반대 138표. 이렇게 해서 단순 이게 무효 9표, 기권 11표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해 보면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을 했으니까 네. 31분이 최소 31표. 최소 31표가 부결로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 물론 최대 이제 38표까지 되지만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상 당론처럼 이렇게 부결로 가자고 했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 상당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도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 아닌지 네. 지금 실제로 개혁의 딸들이 지지하는 분들이 뭐 수박 명단을 이렇게 올리면서 뭐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반대한다고 했으면서 찬성표 던진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 아주 이 못된 이렇게 작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반명 측에서는 뭐 사퇴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분 뭐 분열 이런 게 이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 일정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백현동, 정자동 의혹,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돼서 대북 지원금이라든가 선거법 위반도 있죠. 예, 이미 재판 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기소가 되면 아마 민주당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어쩌면 이재명 대표께서 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 표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의 뭐 체포 동의안 이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백현동 그러니까 먼저 위대 신도시 관련돼서는 뭐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한 200억 정도 업자 이익 보기에 있다. 대장동 관련돼서는 뭐 수없이 나왔지만 3억 5천으로 약 7,886의 이익을 얻게 했다. 그리고 이제 성남 FC 관련돼서는 인허가권 관련돼서 성남 FC에 약 13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후원금을 지원하게 했다. 이제 이런 의혹 관련돼서 구체적인 증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신상 발언을 통해서 다 근거 없다, 허위다, 심지어 이것은 사법 사냥 아니냐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인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혐의 관련돼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김만배 그 일당 중에 김만배 이 사람이 다시 여기 대장동 관련돼서 얻었던 수익 관련돼서 범죄 수익 은닉 관련돼서 다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다시 또 구속됐습니다. 이 말은 지금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영장 청구 관련된 그런 위례 신도시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의혹, 나아가 성남 FC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법 처리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의 어떤 공천권이라든가 지위에 대해서도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이 의중처럼 물론 내년 총선까지 지휘하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경랑 속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이제 만약에 나머지 의혹 뭐 백현동 정자도 의혹이라든가 아까 쌍방울 관련돼 다시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때는 또 과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자세 이거는
구속 사유에 관련돼서 영장 실질심사 판사 앞에 가서 이걸 소명을 해서 당당하게 해서 거기서 차라리 기각받고 온다면 네. 그게 더 당당한 자세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도드라지니까 하루 만에 사의를 표시를 했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동안의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곧바로 사임을 하는 게 조금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판단하기에 꽤 엄중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학교 폭력 문제에다가 그동안에 뭐 이 조국 곽상도 여기서도 언급됐지만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이 네네. 함께 얽혀져서 일어났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뭐 본인은 사의 표명하고 대통령실의 임명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검증 절차에 대해서 좀 더 훨씬 보완해야 되고 특히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운용되게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걸러내지 못한 거 아닌지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의견입니다. 예, 학교 폭력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사의 표명을 했고 이 받아들여졌는지 그것을 좀 국민들이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약 7, 8개월 동안 그 우리 제주에서 올라온 거기 이제 강원도 다 아니까 민사고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 애한테 뭐 폭언을 했죠. 폭언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뭐 돼지 새끼니 네. 뭐 좌빨 빨갱이니 네,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식당에서 어떻게 너 와서 밥 먹냐 나가라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폭위가 열렸고요. 저도 이제 학폭위 위원장도 해보고 관련 사건도 해봤지만 네, 그러셨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 방향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런 폭력,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가해 학생, 피해 학생도 원만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 폭언이 정말 심각하고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너무 깊은 데다가 네. 가해 학생 본인이 전혀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서라도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본인이 사과도 안 했을 뿐더러 화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교육청에 재심을 해서 강제 전학 취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다시 재재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제 전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강제 전학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또 집행정지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걸 1년 이상 끌어온 거죠. 이것은 그 정말 2차 가해 어떻게 보면 법 기술자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말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피해 학생은 결국 그 자살 충동까지 네. 뭐 실제 시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고 그리고 결국 자퇴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또 자살 시도까지 하고요. 정말 이것은 도저히 그 용서하기 어려운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안이군요. 네, 정말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까운 사안인 것 같은데요. 정순신 변호사가 또 검사 출신이라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 비판 마땅합니다. 네. 통상의 변호사가 공직에 임용되게 되면 그냥 문 닫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존 가지고 있던 선임했던 그런 사건들 정리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장관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이야기해서 내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 뭐 제대로 검증을 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장은 어떤 자리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 이 과정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그런 국가수사본부장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산만에 수사경찰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자리를 20년 경력의 검사 경력의 사람을 임명을 한다.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장 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기본적 개념 자체가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내 식구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려고 보니까 검증의 칼날이 너무 무뎌졌던 거 아닌지, 심지어 검증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 아닌지, 네. 그런 뭐 의심까지 기본적으로만 들리는. 살펴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당선이 유력이 됐었던 장해찬 후보인데요. 이게 이제 웹 소설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자신의 소설가에서 여자 연예인을 이제 성적 후보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그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2015년 그 무렵이죠. 이제 이른바 그 이 환타지 뭐 무협 그런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 예명의 실명을 실제로 이름을 썼고 그 가수의 인기곡을 네. 그 가사 일부를 또 삽입을 했습니다. 그 가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른바 3단 고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거기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과연 이게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특정 가수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들어봐도 바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유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민 누가 생각했을 때 이거 그 가수를 지칭하는데 이렇게 성적 대상화했을 때는 그건 한계를 일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창작의 자유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예술 행위입니다. 네, 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특정 가수를 지칭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장 후보 입장은 100% 허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 판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허구라는 뒤로 숨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렸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중에 이제 가장 사실은 유력하고 또한 사실상의 유일한 친윤계 후보이죠.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은 초기에 즉시 사과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거기다 이준석 전 대표 공격도 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였고요. 근데 이제 27일 날 다시 사과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후보도 아니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긴 했지만, 뭐 지금 전 당원 투표에 의한 뭐 이런 결과로 예측한다면 뭐 이렇게 판세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예측합니다. 네,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대표 후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이제 1강 3중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하람 후보의 등장이 변수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해서 1차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김기현 후보 관련돼서 뭐 이제 울산 뭐 98년도인가 산 땅이 뭐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KTX 연결 도로가 그쪽으로 2007년도에 연결되기에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고 나머지 세 후보,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가 천하람 후보, 황교안 후보는 일단은 이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하자.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해서 집중 공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이것도 네거티브 위주의 뭐 선거 운동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지지도 흐름 추세로 보면 거의 뭐 과반에 근접하는 걸로 보이고 네. 나머지 후보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가 천하람 후보 지지율을 합쳐봐도 뭐 결선 투표 간다 한들 당연히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양상으로 보면 아마 그 결선 투표 가기 전에 과반 얻어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과연 맞추실 수 있을지 나중에 현재 흐름으로는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주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방안인데요. 8월부터 이제 광주관광공사와 거의 독립적인 기관을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 8곳을 무려 4곳으로 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도시철도공사를 광주 교통광사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정말 이제 획기적인 변화들이 시작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강기정 시장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대상 기관들은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주광역시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24개가 있습니다. 현재 민선 8기인데요. 3기 때 3곳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계속 서너 곳씩 늘어와서 24곳이나 되는데 네. 아니 무슨 공공에 24개냐? 사실 좀 이거 다 광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그런 기관인데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많다. 그래서 24개 공공기관을 지금 아까 4개를 줄여서 20개 정도로 줄여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그 안중에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함께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나아가서 청문회 대상도 또 늘린다.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지난번 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관련돼서 광주시의회에서 2023년 광주시 예산을 약 2천억 정도 순증액 없이 감액만 해가지고 예산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의회와 시장 사이에 이게 정치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광주 건물 고층 제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기본적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이런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나아가서 각 기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럼 시의원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죠.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교감도 이루어야 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적어도 공론화 과정을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 안도 방향은 맞지만 그러나 강 시장이 많은 우려를 받고 있듯이 이게 불통행정 또 일방 통행식의 행정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수렴해서 협의를 거쳐서 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와 과정이 좀 순서가 바뀐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에 송기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